세계 시장의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물건을 사오는 나라예요. 세계 시장에 그러니까 빚을 져서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과연 이런 높아진 소비자 물가를 미국 국민들과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농산물 시장 99.7% 개방 상태다. 그러면 99.7% 말고 0.3%는 어떠냐? 단순 지출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패키지를 해서 워딩이 없는 협상 결과이기 때문에 0대 0, 제로 투 제로의 세상이었다면 8월 1일부터는 제로 대 15의 세상입니다. 좀 더 글로벌화된 그런 시장, 좀 더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로 직접 뛰어드는 기업도 뛰어들고 또 사람도 직접 해외로 나가는 그런 세상이 열린 걸로 봅니다. 지금 당장의 그다음에 당장의 수치만 사실 보기에는 경제가 너무 기본적으로 일단 진짜 거시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지금 그냥 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대치도 평가도 분석도 사실 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사실 관심의 포인트가 있었고 또 우려도 있었는데 또 지금도 약간 좀 뭔가 좀 엇갈리는 좀 그 분석들이 나오는 부분이 그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 뭐 쌀, 그다음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그다음에 뭐 사과, 뭐 등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 레드라인을 지켜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근데 또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거 기본적으로 다 개방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뭔가 결과에 대한 얘기가 좀 엇갈리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혼란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양국 간에 그 이번 관세 협정 타결이 어떤 문서화돼서 거기에 사인을 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워딩이 어떻게 되는지가 양쪽에서 계속 그 혼동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민감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양립할 수 있는 말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현재는 없어요. 그냥 다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서 근거 자료는 없지만 그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농산물 시장 99.7% 개방 상태다라고 김영범 실장이 어제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99.7%라는 숫자는 거의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그 소셜 트루에다가 그 완전하고 전면적인 그런 개방을 했다라는 용어에 그렇게 뭐 다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99.7%면은 거의 완전한 그런 개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두 말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99.7% 말고 0.3%는 어떠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왜 0.3%라는 것이 이슈가 되냐? 한국은 그만큼 이 농산물 시장,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이 굉장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0.3%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 0.3% 안에 쌀이 들어갔냐, 아니면 소고기가 들어갔냐, 뭐 아니면 감자가 들어갔냐, 사과가 들어갔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품목 하나만 걸쳐도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정부가 소고기 시장과 쌀 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언급을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2주 후에 정상 간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정상들 간에 아마 이런 세세한 그 품목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 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미국과의 그런 워딩이라든지 그런 특정 품목에 대한 양국 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정상회담 있기 전에 좀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소고기하고 쌀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했잖냐? 라고 한번 물어보고 그렇지, 그때 그렇게 했었지 라는 정도의 워딩을 좀 받아 놓는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은 오해가 해소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순히 시장 개방을 약속을 해서 나타나는 반발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까지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정부의 말은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커멘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좀 우려의 시선으로 봤던 부분이 이미 이전에 일본이 기본적으로 쌀시장을 개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뭐 호주는 다른 나라도 소고기에 대한 뭐 이런 개방도 했다라는 뭐 이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이거는 정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라는 네. 사실 좀 그 의견들이 좀 많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네. 근데 의외로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그야말로 레드라인이라고 쳤던 네. 그 부분을 지켜냈다라는 게 상당히 네. 선방했다, 네. 잘했다. 네. 결과적으로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실 상징성이 큰 부분이라서 네. 그런 것만큼 또 이제 의견도 엇갈립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쌀, 소고기, 사과, 감자 이런 것들을 과연 이렇게까지 지켜야 하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식량 안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일본 쌀 가격 올라간 거 이런 것들 당장 보지 않냐? 뭐 이런 뭔가 의견들이 계속 좀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좀 개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쌀 시장 개방도 해야 되고 소고기 시장 개방해야 되고 뭐 저는 전면적으로 다 개방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정부의 어떤 관계자들과 그리고 관련 업에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어려움은 그 쌀 시장 같은 경우는 WTO의 어떤 그 합의된 그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쿼터량이 이제 정해져 있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총 쿼터, 쌀 쿼터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정해져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일본은 총 쿼터만 정해져 있고, 한국은 국가별로 주머니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 쿼터를 늘릴 수도 없고, 미국 걸 늘리면 다른 나라 걸 줄여야 되는데, 그럼 다른 나라 가서 이제 미국 걸 늘렸으니 좀 양해해 달라 이렇게 또 추가 협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려면 하겠죠. 네. 미국한테 일단 약속해 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정이니까 네. 일단은 다른 나라 협정을 보고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 할 수는 있겠죠. 네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냥 그 다른 나라 따로 협정 맺은 건 아니니까 전통적으로 수입해 오던 나라들과 협정을 없었으니까 미국과 확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그런 그 얘기들이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미국의 그런 협정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쌀 쿼터 늘림으로 인해서 일본에 수출해 주던 나라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일본이 과연 세계 경제의 지도를 할 수 있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 국가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냐? 그러지 못하다.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이런 협정을 했냐라고 일본 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엄격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방을 하고 싶지만 또 저 같은 사람들은 개방하라 이렇게 또 주장도 하고 뭐 다 듣고는 있겠지만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협상 테이블에 가져갔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고기도 지금 보면은 저도 개방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국 가서 이제 가서 보면은 소고기 이렇게 먹다 보면은 맛있잖아요. 저도 좀 소고기 개방하면 좀 더 좋은 그런 소고기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한다. 30개월 밑으로만 하더라도. 근데 굳이 이거를 국내에서 반발이 있는데 30개월 이상을 늘릴 필요가 있냐. 이런 논리를 또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한국 사회 내에서의 그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도 이제 어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개방할 수 있는데, 그런 테이블 올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방어를 했던 거죠, 이 정부와. 그래서 그 방어가 성공했다라고 봐서 그다음에 사과나 감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비슷하게 우리가 방어에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분야가 요 부분이 민감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 그 국내에서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근데 향후에는 좀 더 전향적으로 그렇게 개방에 대한 그런 어떤 전환의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번에 사실은 개방을 했었으면 이게 쭉 갔을 텐데 이번에 또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이유 불문 보호 이런 정책으로 앞으로 돌아서게 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아쉬운 면도 있고 좀 더 개방했으면 어떨까. 만약에 개방했었으면 15%가 아니라 좀 더 낮춰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면서 좀 그렇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협상에 임할 때 내가 챙겨가는 카드 중에 뭐 에이스도 있지만 사실 웨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사실 농축산물만큼 또 이런 게 또 방위비. 방위비 부분도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또 의외로 또 방위비 부분도 뭐 특별한 뭔가 언급 없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일단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뭐 좀 관측이 있습니다. 보시기는 어떠세요? 방위비는 일종의 안보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마도 미국도 이 통상과 안보가 물론 연계는 돼 있지만 이번 단계의 협상은 관세 협상, 즉 통상 협상에 집중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보 문제가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도 얘기도 나오고 또 많은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앞으로 2주 지나면 열려질 텐데 그때 분명히 이 안보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남은 2주 동안 또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또 미국과 같이 또 사전에 또 협의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의 요구와 또 우리가 바라는 게 조금 엇갈리거든요.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을 GDP의 5% 정도 높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본 그 통계에 의하면 GDP 한 2.3%, 2점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퍼센티지로 보면 2배 정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 그거를 올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위비는 방위비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출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비용을 이렇게 지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뭐 장비 뭐 이렇게 교체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지출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 그냥 돈 나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라든지 아니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의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한 미군에 대한 인프라 구축 혹은 그 여러 가지 전략 무기에 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까지 우리가 방위비 예산을 고려한다면 방산 산업의 어떤 육성이라는 측면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재정을 예산을 할당을 한다면 단순 지출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GDP 5%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똑같이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패키지를 해서 이번에 미국과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작전권 이행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한 미군의 역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어떻게 우리가 뭘 하겠다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정상회담 때 이슈가 안보에 관한 이슈가 아주 다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이번 협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뭐 부분이라든가 아직 좀 애매하게 정리됐던 부분에 대한 뭐 선을 긋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의
자리도 마련이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면에 사람들이 그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이게 나라와 나라 간의 관세 협정인데, 네. 근데 뭐 듣기로는 뭐 협의안, 뭐 각서, 네. 뭐 이런 페이퍼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 원칙도 없고 그야말로 손바닥을 맨날 이렇게 뒤집는 이런 사람인데, 과연 그런 페이퍼 없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뤄낸 이런 뭐 협의의 그 결과를 네.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좀 의문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그 아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워딩이 없는 협상 결과이기 때문에 어딘가 적어 놓지 않은 그런 그 협의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오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그런 문제가 이제 나타날 거고 유럽과도 그런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합의된 사항에 대한 그 혼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벌써 농산물 시장에 대한 네. 워딩의 차이에 의해서 지금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분분하고 네네. 거기에 국력이 소진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미국과 이번에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이 있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이제 포함하면은 앞으로 지금부터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오고 간 얘기들, 그 다음에 두 나라 간에 합의한 얘기들, 약속한 말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또 시행할 때 어떤 식으로 시행하면서 또 의사소통할 것인지, 또 시행할 때 그러한 그 운영, 시행에 대한 운영,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부처라든지, 그래서 고위급 관료를 선정을 해서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슈 하나가 아닙니다. 그걸 다 얽히설키 있어요. 이번에도 미국 그 협상에 참여했었던 관료들만 보시면 부총리, 산업부 장관,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에서도 관련된 그런 분들 여러 분들 가셨고, 그다음에 고위 관료들 그 뭐 차관급 이상 실장, 국장들 이런 분들 다 가셨고, 그다음에 여러 부처에서 다 갔잖아요. 한 번에 가서 원팀으로 팀 코리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번에 가서 했는데, 자 타결이 됐어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제자리에 돌아가시겠죠. 언제 한번 모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시행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또 혼란을 방지하고 미국과의 그런 워딩에 있어의 차이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담하는 어떤 기구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미국 소비자 입장으로 한번 보자면 네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그냥 산수처럼 뭐 뚝딱 15%가 더해져서 소비자 가격이 뭐 100% 나온다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딱 관세가 소비자가에 포함이 되게 되면 사실 엄청난 지금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그 불만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당장 지금 보면 이전에도 사실 한국 제품에 대한 사재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당장 뭐 이번 발효되고 나서도 한국 화장품 뭐 마트에서 사재기하고 이 가격이 마지막이다라고 뭐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뭐 난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을 보면 미국은 사실 이런 관세들을 자국에서 감당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들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 비용이 증가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 상승이 될 것이다. 과연 이런 높아진 소비자 물가를 미국 국민들과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관세가 이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것이 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인데요. 제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WTO,
세계 자유무역 그 체제는 이미 끝난 지 꽤 됐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던 것이 양자 간 자유무역, FTA 시스템이었습니다. 혹은 지역 간의 자유무역. 근데 요번에 미국의 그 관세 협정을 보면서 이 FTA마저 다 끝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한미 FTA도 사실상 지금 물론 법적으로는 존재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 WTO라든지 FTA 요 시스템하고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관세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 서로 관세를 제로로 낮추자라고 한 거죠. 여러 나라가 하면 WTO, 두 나라가 하면 FTA. 근데 두 나라가 관세를 0으로 낮추자. 요게 이제 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만 낮춰, 나는 높일게. 이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나는 높일 테니 너는 제로. 15%대 제로가 공정하다라고 미국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높이고 너는 낮춰. 너는 개방해, 나는 보호무역.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이렇게 높였을 때 이 나라가 어떤 일이 될까? 미국은 바이어 국가고 그다음에 관세를 높게 맞은 이 나라들은 공급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나중은 모르지만 현재로는 세계 시장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물건을 사오는 나라예요. 달러 그 정부 그 국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달러를 찍어내고 하면서 세계 시장에 그러니까 빚을 져서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여러 나라가 수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공급을 하고 미국은 소비자들로 구성된 나라고 이런 나라에서 관세를 높였을 때 과연 이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그 1기 트럼프 때 그때는 관세에 의한 물가 상승이 없었다라고 많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는 품목이 4개밖에 없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요거고요. 그다음에 그 상호 관세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특정해서 매겼던 관세는 중국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물가 수준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끝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이제 저기가 있었죠. 그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 보호무역에 관한 관세에 의한 효과는 사라지고 혹은 이렇게 다른 것과 중복이 되면서 그걸로 인한 뭐 물가 상승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4개 품목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제조업 분야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다 매기고요. 모든 국가에 대해서 평균 관세가 다 올라갔습니다. 15%가 제일 잘 맞는 점수예요. 영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뭐 20%, 뭐 30, 40% 이렇게 맞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미국의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을지 이게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물가 상승.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로 빠르게 이제 나타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갈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거시 경제적으로 또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이거가 이제 유지하기 힘들죠. 근데 미국은 미국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금리입니다. 예. 금리를 가지고 이제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인하시키려고 하는데 이 그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이걸 먼저 보고 금리를 결정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일어날 거를 보기 전에 이게 물가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금리 조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가 상승이 이제 있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더욱더 이제 수요 창출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또 이제 많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기업 부분에서의 수요 창출과 투자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 증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늘어나게 되겠죠. 연준은 아마 물가 상승 압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미국이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활발해서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3%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3%까지 가도 그걸 감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경제 성장률로 어느 정도 방어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 있을 경우에 연준이 이 금리 조정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조절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그거를 방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물가 상승이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게 미국이 이러한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의 영향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첫 번째 테스트는 언제 발생할 거냐면 내년 11월 미국의 그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갈 것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11월에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런 체제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급등한다, 4%, 5% 이렇게 급등한다, 그러면은 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회의가 이제 내년 후반기에는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31일부로 네. 그 FTA의 시대는 네. 끝났다. 끝났다. 네. 이제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정말 뭐 새로운 시대가 뭐 좋건 나쁘건 뭐 열리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이 정도는 명심하고,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기본적으로 일단 적어도 우리가 호구가 되는 것은 면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과거는, 그러니까 FTA 시대는 네네. 서로 함께 관세를 내리자, 네. 0대 0, 제로 투 제로의 네. 세상이었다면 8월 1일부터는 제로 대 15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굉장히 이 허들이 높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뛰어넘기 위해서 체력을 좀 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미국은 이 모든 나라에 그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이런 그 서로 어떻게 보면은 형평에 맞지 않는 네네. 그런 통상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더 이상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에 의한 경제 성장에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출로 먹고 살았던 그런 시대는 서로 제로 투 제로 이렇게 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업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수출하는 기업들, 글로벌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성과가 좋은 기업들에 투자도 하고 직업도 잡고, 이런 시대가 이미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수출 부분에 의존했던 우리나라 경제,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이 줄었고, 대신에 어떤 부분이 창출이 되냐면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 세계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하는 기업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 한국발 다국적 기업, 혹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계 기업,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와 같은, 이미 선진국이긴 하지만, 숫자적으로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는 아직까지도 그 개발도상국과 같은 무역에 의존하는 그런, 그리고 들어오는 걸 좀 겁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방하는 걸 좀 겁내고 나가는 거는 계속 나가고 싶어하는 이런 나라였다면 이제는 이제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글로벌화된 그런 시장, 좀 더 그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로 직접 뛰어드는, 기업도 뛰어들고 또 사람도 직접 해외로 나가는 그런 세상이 열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구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경제 시각이 전 세계로, 또 미국뿐만 아니라 또 그 외 여러 나라로 좀 시각을 좀 돌리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그 속에서 바라보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